오늘은 삼성신화 네 번째 시간입니다. 탐나 삼성 형성기 성명 사용의 과도성. 그러니까 탐나 삼성이 막 이렇게 형성되는 시기를 우리가 한번 추정도 해야겠지만,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은 결국은 실제 탐나인들이 어떻게 성씨를 사용하는가, 그리고 나아가서 이름까지도 어떻게 고쳐가는가. 그러니까 창시 개명이에요. 사실 우리가 좀 뭐라고 그럴까요? 그 탐나 삼성의 그 어떤 수용 과정을 그렇게 단순하게 보면 안 돼요. 탐나인들로서는 당시로는 하나의 창시 개명의 과정이에요. 아무리 이제 그 고려랄지 그런 중국의 그런 조금 품위를 갖추는 뭐 성씨와 이름이 아주 의미를 갖게 이렇게 짝지어 가지고 짓는 그런 문화를 수용하는 것이지만, 자기 문화와의 단절이에요. 일단은 자기 문화의 단절이고, 새로운 문화의 수입이기 때문에 이들은 좀 망설이기도 했어요. 그리고 약간 어떤 비애 같은 것도 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실제 이분들이 이제 여기 11세기, 제가 이제 구체적으로 보면 알겠지만은, 성씨를 처음 사용하면서 또 이름을 처음 바꿔가면서 그들이 이렇게 그 고려 조정과 관계를 맺는 데 보면은 뭔가 비일관적인 불규칙성 같은 게 보여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뭐 고씨, 그리고 이제 또 이름도 중국식 한자의 의미까지 해가지고 이렇게 바꿔놓고는 또 다음에는 다른 사람은 와서 그냥 전통적인 탐나죠. 이름을 막 사용하고 그러죠. 이게 약간 뒤섞여요. 그리고 특히 양씨와 부씨는 거의 이렇게 드러내지 않고 있는데, 이러기 때문에 기존의 학자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구체성을 갖고 이렇게 연구하지를 못했던 것 같아요. 조금 전에 분명히 말씀드렸지만은 이 탐나 삼성의 그 수용이라는 것, 이것은 창시 개명의 과정이다. 이걸 좀 분명히 좀 알아야 하고요. 성씨만이 아니라 이름까지도 한자식으로 이렇게 변화하는 그런 문화 전변의 과정이다. 그래서 이것은 자기 스스로 우리가 이제 일제시대에 그 강압적으로 우리가 창시 개명을 했잖아요. 우리가 1000년 이상에 갖고 있던 그 성씨들, 일반 민중들도 다 갖고 있던 성씨까지 다 바꾸고 이름까지도 막 일본식으로 바꿀 때, 그건 정말 강압적이고 야만적인 행위고 그 내적 외적 저항이 상당했던 거 아닙니까? 그러나 이제 다만 이제 탐나는 이제 고려와의 어떤 관계 설정, 고려로서의 어떤 편입이, 이것은 어떤 역사적인 뭐랄까 필연성 같은 걸로 이렇게 이제 느끼면서 수용해가는, 자발적으로 수용의 과정에 가기 때문에 그래 큰 충돌은 없지만 내면적인 지체나 그런 뭐 슬픔, 미련, 이런 것들은 분명히 있었다. 그런 과정에서도 이들은 자기의 역사적 경험 같은 것을 잘 반영해서 그야말로 새로운 성씨를 멋지게 그야말로 창성을 하면서 더군다나 이제 삼신인의 그런 신인 문화를, 체제를 만들어내 가지고 지속적으로 그 후손들이 이렇게 협동하고 또 기억하고 제사를 지내면서 같이 뭉치고 이런 아름다운 어떤 문화를 만들어냈다, 이런 거예요. 오늘 제가 이 지금 칠판에 잔뜩 써놨습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은 야, 저거 골치 아프다, 그만 보겠다 하겠지만, 사실 쓰는 제가 골치 아픈 거지 뭐 여러분은 뭐 그렇게 대단히 골치 아플 일도 없어요. 짧게 설명해 낼 수 있거든요. 물론 더 자세한 것을 출연해야겠지만은 뭐 한없이 출연할 수는 없고, 중요한 건 그래도 거의 다 제가 이렇게 좀 모아봤습니다. 오른편은 좀 빡빡하게 돼 있는데 뭐 여러분은 걱정 안 해도 됩니다. 아셨죠? 점진적 수용 과정이다. 그러나 이것은 자기의 정체성을 잃고 타자에게 타자에게 그 지배받고 그 어떤 부분으로 편입되는 그런
그야말로 유쾌하지만은 않은, 물론 뒤에는 몇백 년이 흐르면 이제 조선 초기랄지 이럴 때는 막 서로 이제 족보도 만들고 성씨도 자랑하고 싶고 경쟁도 하고 막 그렇죠? 누가 먼저냐 뭐 이런 일들이 벌어지지만 적어도 11세기 이 탐나국이 마지막 그 촛불이 이제 흔들리고 꺼져가는 이 순간에 자기들의 정체성을 살리는 이 삼성시 이 기획자들, 당시의 어떤 지배층들이겠죠. 이분들은 상당한 뭐랄까요, 그 뭐 아련함과 뭐 아픔, 뭐 회한 이런 여러 가지였겠죠.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렇게 더 성숙한 성시 체제, 이런 문화 체제를 만들어낼 수 있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자, 우리가 뭐 언뜻 여러분도 알겠지만 938년이죠. 그 고려 태조 왕건이 이제 936년에 후삼국을 통일한 다음에 2년 후에 그 탐나에서 말로라고 하는 그 태자죠. 왔다. 그러니까 성주의 아들이죠. 성주의 아들 말로. 그 고씨 뭐 이런 건 칭하지 않았어요. 아직 성씨가 없었어요. 물론 뒤에 족보자료나 이런 데는 고말로 막 이렇게 하고 그러지만은 고려사에는 그 말로가 왔다. 탐나에 말로가 왔다. 뭐 그래서 그들에게 뭐 성주와 그 다음에 왕자 등을 이제 아마 그 명칭을 사용하도록 내리는 그런 기사가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이렇게 탐나는 하나의 그 외국, 그죠? 여진족이나 이런 때도 그런데 외국처럼 이렇게 간간히 조공하고 이렇게 좋은 관계를 맺고 있었어요. 그러다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그 고려의 어떤 편입이 예상되는 그런 관계로의 이제 돌입은 대개 이제 그 고려 현종 때, 11세기 초죠. 고려 현종 때 거란족하고 전쟁 많이 하고 수고 많이 했던 그런 왕이죠. 그때부터 이제 탐나가 적극적으로 고려와 이제 그 교섭을 더 강화하는, 그리고 이제 그 양자의 관계를 더 이제 접근시키는 그런 관계를 뭐 상호간에 하는 거죠. 그런 것이 있습니다. 제가 좀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2011년 9월 15일, 이제 고려사에 나온 기사예요. 현종 2년. 탐나가 주군의 예에 따라 주기를 하사할 것을 간청했다. 간청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허했다. 주기라는 건 뭐냐면은 이제 그 관인이에요. 붉은색으로 도장을 찍었던 것 같은데, 그 일종의 관인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고려 시대에는 우리가 상식적으로 아시나 모르겠는데, 그 지방관이 다 중앙에서 임명된 그런 지방관이 아니죠. 지방을 다스리는 분들이. 그들 중에는 상당수는 뭐 향리랄지 과거 호족으로부터 내려오는 그런 지방 세력자들이 여전히 다수가 지방을 다스리고, 물론 중앙에서도 파견된 그런 그 관리들도 따로 이제 그 큰 지역들을 주로 맡고 그러죠. 이렇게 해서 이제 병조라는 그런 체제인데, 그때 이제 그런 향리들이지 이런 지방을 다스리는 그 토착 세력들이 그 지방에 나름의 사무소를 두고 이렇게 관인 같은 것을 사용하면서 업무를 받던 거죠. 당연히 그 자기 그 군현의 업무를 받는데, 그 주기 일종의 관인을 하사해 줄 것을 요청했다. 간청했다. 그렇게 나와요. 정말 간청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고려 조정에서 허락했다 이런 건데, 이건 상당히 의미가 있죠. 탐나가 뭔가 적극적으로 탐나국의 어떤 아직도 독립성이 유지되고 있지만은 고려로의 편입을 적극적으로 생각하고 있구나, 그걸 알 수 있어요. 탐나가 이제 그 삼국시대나 그 다음에 삼국시대가 망하고 또 후삼국시대나 이렇게 고려로 돌입하는 과정에서 매우 그 국제적 감각이 예민하고, 그렇죠? 그 해상을 통해서 여러 나라들에게 막 그 교류하고 그랬잖아요. 예민하기 때문에 아마도 이제 그 고려 태조 왕건을 만난 이후 벌써 이제 100년 가까이 돼 가는데, 고려 자체가 날로 이제 강성해지고 거란족의 침략도 잘 막아내고 이러는 과정에서 이제 고려가 이제 흔들리지 않는 그런 큰 나라로서 자리 잡았구나. 과거 삼국시대는 후삼국과는 다른
정말 거대한 국가다. 뭐 고려 그 왕실에서 칭하는 어떤 황제국 이런 곳의 가능성 같은 것도 아마 이분들이 인정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는 그 고려의 어떤 주군으로 점진적으로 편입되는 것이 그것이 마땅한 어떤 필연성 같은 것 아니냐, 이런 어떤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고려의 지배를, 그 지방 지배를 적극 받아들이는, 주기를 하사할 것을 간청하는 이런 모습. 그래서 탐나의 고려 편입은 그렇게 물론 강자에 대한 약자의 어떤 그 굴복을 전제하는 거지만 그렇게 강압적인 것만이 아니라는 거, 이건 좀 우리가 좀 생각하면서 좀 이 내용들을 좀 보면 좋겠어요. 뭐 그 다음에는 뭐 탐나인이 와서 큰 배 2척을 바쳤다. 1019년 쭉 떨어지죠. 몇 년 더 가서 9월 9일 중양전일무로 저관에서 송과 탐나, 흑수의 여러 나라 사람들에게 잔치를 베풀었다. 송나라, 중국에, 그 다음에 탐나, 흑수의 여러 나라. 그러니까 여러 나라 중에 하나예요. 외국이에요. 외국. 여전히 1019년, 현종 10년에도. 그래서 이제 9월 9일 중양절. 9 이렇게 양자가 겹치는 날을 중양이라고 하는데, 특히 9월 9일을 큰 명절로 치죠. 이렇게 외국 사신의 그 대접을 받았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뭐 1021년 탐나에서 토산물, 박물을 바쳤다. 22년도 그렇고요. 1024년, 현종 15년, 탐나 추장이라고 그랬어요. 아주 성주라고 여기는 않고. 그러니까 이게 들쭉날쭉해요. 그러니까 고려 조정의 어떤 그 대의적 행정력의 일관성이라는 것이 좀 한계가 있나, 이런 생각도 할 수 있고, 뭐 자기들이 그렇게 굳이 뭐를 주장하지 않고 또 그렇게 칭하게 됐을 가능성도 있어요. 그렇죠? 여진족이랄지 뭐 이렇게 탐나 자체도. 그래서 일단 하여튼 탐나 추장인 주물과 두루주자의 물건 물자, 아들 고모를 함께 운이대장군 상호군을 삼았다. 1024년 7월 27일 탐나 추장인 주물과, 이름이 이상하죠? 두루주자의 물건 물자 썼는데, 이게 전통적인 이름을 한자로 막 써본 거예요. 누가 썼을까? 아마 제주 쪽에서 먼저 썼을 가능성도 있고, 아니면은 고려의 뭐 그런 뭐 예빈성이랄지 이런 외교를 담당하는 측에서 이렇게 탐나식 어떤 이름을 대니까 그걸 이렇게 써줬을 수도 있어요. 전국식으로. 여진족 그 추장들의 이름들도 보면 아주 비슷하기도 하고 좀 독특하거든요. 그 다음에 아들 고모를 함께 운이대장군 상호군을 삼았다. 운이대장군은 아주 높아요. 종삼품. 무산계 중에는 아주 29 무산계가 있죠. 그 변방, 그런 탐나랄지 여진족 이런, 그 다음에 그 지방의 형리들, 그 다음에 퇴역한 군인들, 이런 사람들을 그 무산계라는 걸 줬거든요. 문산계는 이제 실제 관리들, 문무관리들한테는 고려에서는 뭐 장군이랄지 이런 사람에게도 무산계를 준 게 아니고 문산계를 줬어요. 고려에서는. 그러면서 이제 무산계는 이렇게 변방에 있는 사람들, 향리들, 뭐 이렇게 군인 오래 서다가 퇴역한 노병들, 이런 사람들이 줬는데 상당히 높죠. 그 탐나 그 추장이랄지 성주에게 준 무산계 중에 가장 높아요. 제가 지금 찾아본 것 중에는 총삼품에 해당하는, 대단히 높은 거죠. 총삼품이면. 그렇죠? 이품이면 쉽게 말하면 이제 장관급인 건데 총삼품. 그 다음에 상호군은 정삼품에 해당하니까 총삼품과 정삼품에 해당하는 이런 무산계를 내려요. 관직을. 그런데 이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주물과 고물. 좀 이상하죠? 이게 중국식, 완전한 중국식하고는 거리가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나 뭔가 좀 한자식 표현은 이렇게 좀 하는구나. 근데 예를 들면 고물의 고자, 이거 높을 고자, 이거 제주 고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는데 이 몰자를 생각해 보세요.
이 몰이라는 게 뭐예요? 뭐 그냥 빠지다, 뭐 그렇죠? 죽다, 뭐 이런 거죠. 잃어버리다. 세상에 높을 고자에 뭐 죽다, 잃어버리다, 뭐 이렇게 잘못됐다. 이런 이름을 한자식으로 쓰겠어요? 그래, 이건 그냥 음사를 한 거예요. 누가? 음사를. 그렇죠? 그러니까, 그 탐나식 이름이 있었을 텐데, 이렇게 조금 높을 고자를 써줘서, 그런데 몰자는 아주 좋지 않은 이름을 썼어요. 본인들이 이렇게 썼을까 싶기는 하는데, 근데 사실 우리가 신라 같은 데 보면은, 뭡니까, 한 6세기쯤? 신라 같은 데 이렇게 성명 같은 데 보면은, 뭐 그냥 원수 구자 막 이런 거 쓰고 그래요. 신라 사람들이 막 한자를 처음 배우니까 음만 같으면 갖다 막 붙이거든요. 뭐 구칠이 막 이런 거 원수 구자도 쓰고 그러는데, 그러다가 이제 점차 알아가면서 깜짝 놀라면서 의미가 좋은 글자들로 이제 바뀌는 건데, 약간 그런 문화의 변화 과정을 보여주고 있는데, 어쨌든 이 고물은 한자식 성명은 아니다. 이건 좀 알아야겠고요. 그 다음에 뭐 1027년 탐나에서 박물을 마쳤다. 1029년 이것도 이제 여전히 현종 때예요. 그 현종 20년이네요. 탐나 세자 고온호가 내조하자 유격 장군에 제수하고 관보관벌을 하사하였다. 유격 장군은 종 5품이에요. 아까 종 3품보다는 조금 아래죠. 근데 여기는 세자니까 탐나 세자라고 했을 때 탐나 왕자하고는 조금 구분해 쓰고 있거든요. 우리가 지난번에 뭡니까? 삼성 신화 볼 때 그랬죠? 고 씨는 성주가 되고, 그렇죠? 양 씨는 왕자가 되고, 그렇죠? 그 다음에 부 씨는 뭐 도상인가요? 이게 됐다 이러는데, 그 왕자하고는 좀 다른 성주의 아들일 가능성이 매우 높은 거죠. 탐나세자 고온호가 내조하자. 그러니까 이제 다음 성주가 될 사람이겠죠. 그러니까 유격장군, 총 5품의 무산계를 역시 내렸어요. 근데 고온호라는 이름을 한번 열어보십시오. 고온호. 이게 아주 뭐 고자, 아주 고독할 고자, 뭐 까마귀 오자, 이게 무슨 활 뭐 이런 노죠? 이름이 참 가관이에요. 고온호. 본인들이 그렇게 뭐 자기의 어떤 용맹성 같은 걸 하려고 그런 이름을 썼는지 모르겠지만, 역시 고자 이런 건 성이 아니라는 거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냥 음차해가지고 쓴 것이다. 누가 써줬는지 느낌이 드는 고려 측에서 써줬나, 그 여진이나 이런 탐나는 아직도 이렇게 조금 저급한 나라라고 생각하면서 써줬나 하는 그런 느낌도 좀 듭니다. 그래서 제가 뭐 확정하지는 않겠어요. 1029년 역시 탐나에서 박물을 마쳤다. 그 다음에 여기 제가 참고로 써놨는데, 현종 때 얘기인데, 지난번에 제가 얘기했죠. 을라라는 이름이, 뭐, 고을라, 뭐, 양을라, 부을라, 그 탐나에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1018년 10월 22일, 현종 9년이에요. 동서여진 추장, 동여진, 서여진이라는 말이죠. 여진의 추장, 염지거, 이나, 서울라, 여기 서울라가 나와요. 서울라 등 50인이 와서 말과 갑주, 무기를 바쳤다. 그들에게 옷가지를 내렸다. 이렇게 서울라 나오죠? 서울라. 당시에 여진족 추장의 이름에 서울라가 있어요. 서울라가. 이거 진짜 고려에서 써줬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조금 복잡해지죠. 서울라 있습니다. 동여진 1030년 1월 4일 동여진 오올라예요. 여기는 오올라. 오올라 등 50인이 와서 말을 바쳤다. 이렇게 나와요. 오올라. 그 을라가 이 여진족들 이름에도 있다는 거. 그래서 이제 그 탐나 새 신인의 을라를 해석할 때 우리가 이건 뭐 탐나만에 있는 것이다. 그리고 어떤 분이 뭐 을라 신화 막 이러고 그러는데 그건 너무 좀 조급한 성급한 뭐 그런 그 단정이다. 제가 그런 말씀 드렸죠. 자, 그 다음에는 뭐 조금 30년 이후에 뭐 몇몇 왕이 있는데 그 탐나하고 별 뭐 대단한 게 없어요. 그냥 간헐적인 거 있는데 특별히 주목할 만한 게 없다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그 우리가 잘 아는 고려의 최대의 그런 어떤 번영기, 그렇죠? 가장 뭐 정말
동방의 어떤 찬란한 문화를 꽃피우던 최전성기 문종 때가 돼요. 고려 문종 때가 되는데, 문종 때 보면은 아주 탐나하고 교류가 활발합니다. 문종 때는 워낙 뭐 문물이 번성하고, 뭐 여진족과의 관계도 잘 이렇게 해결을 하고, 또 송나라랄지 거란 이쪽하고도 잘 관계를 하고, 그 다음에 탐나하고도 관계가 좋고, 그래서 굉장히 안정되죠. 그러니까 많은 제도 정비를 하잖아요. 그렇죠? 전시과 같은 것도, 무너진 전시과도 재정비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학교랄지 그런 뭐 최충 같은 사람이 활동하고 그러죠. 아주 그냥 유교 문화도 꽃피우고. 그래서 더 많은 외국인들도 뭐 들어와서 이렇게 교류를 하는 대단한 시절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 문종 때의 어떤 고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막 황제를 외치고 그런 건 아니지만은 정말 실질적인 황제국의 버금가는 그런 때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탐나도 이제 더욱 적극적으로 교류를 갖고, 그러면서 탐나는 이제 그 고려 문종 때 고려의 어떤 지배를 더 이제 적극 수용하려고 하는, 받아들이려고 하는 그런 어떤 전체적 흐름을 보인다. 이러면서 이제 성시인 고씨부터, 양씨나 부씨는 이제 나타나냐 안 나타나냐 논쟁이 있을 수 있지만은, 고씨의 성씨 사용, 그 다음에 이제 고씨들이 또 중국식 이름까지 이렇게 사용하는 사례들이 바로 이제 고려사의 문종기에, 문종세가에 이렇게 많이 나옵니다. 한번 쭉 보겠습니다. 1049년 문종 3년 11월 13일 탐나국 진위교의 부울링 등 77인과 북여진, 수령, 북어 등 20인이 와서 방문을 마쳤다. 여기 부울라의 후예 아닌가? 그럴 수 있죠. 부울링. 진위교의는 역시 이제 무산계, 육품상, 중간쯤 되는 지위죠. 딱 맞네. 부울라 후예인가? 그렇게 보는 분들도 있어요, 서로. 그런데 북여진, 수령, 북어가 바로 따로 나와요. 그래서 부울링의 을링은 이게 뭐 중국식 한자식 이름은 전혀 아니죠.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이게 탐나 삼성이라는 것은 창씨 계명이다. 고려 문화의 소용이기도 하고 그야말로 한자 문화의 소용 과정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한 글자, 아까 고물 같은 것처럼 이렇게 앞에 그 글자가 뭐 고자가 나왔다고 해서 부자가 나왔다고 해서 그것이 바로 성씨다 이렇게 단정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성씨를, 그렇게 한자식 성씨를 사용할 때는 이름까지도 이미 그렇게 계명을 하는, 그야말로 계명을 하는 그런 모습을 뒤에 볼 수 있으니까, 우리가 진위교의 부울링은 북여진, 수령, 북어 이것이 바로 뒤따르는 것과 이렇게 같이 또 합쳐서, 또 이제 뒤에 뭐 이제 탐나 성주의 이름이 뭐 가야잉이니 뭐 두량이니 막 이런 것들이 여전히 사용되거든요. 이런 걸 보면은 부울링의 부를 부시성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저는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렇게 보고요. 그 다음에 1052년 3월 27일에 탐나국이 귤을 매는 백포자를 이렇게 내도록 결정했다. 이런 게 나와요. 고려 조정에서, 고려 3사 재정부에서 탐나국의 귤을 매는 백포, 포가 얼마나 큰지는 모르겠어요. 하여간 큰 푸대겠죠. 백푸대를 내라. 이렇게 정했다는 거예요. 귤을 그때도 이렇게 내죠. 그래서 이제 나중에 보면은 이제 뭡니까? 원나라가 침략하고 그럴 때 강화도에 뭐 숨어 있을 때도 탐나에서 귤 보내고 그러죠. 그러니까 그냥 이규부가 막 귤 막 시 쓰고 난리 나죠. 반가워가지고. 그렇죠? 그렇게 쫓겨나 강화도에 숨어 있는데 탐나에서 이렇게 박물을 싣고 특산물을 싣고 와서 찾아주니까 얼마나 고마웠겠어요. 그래서 막 남국의 귀인이요 막 어쩌면서 귤 찬양합니다. 시가 나옵니다. 자, 1053년 잘 보세요. 이제 서서히 우리가 조금 접근해 갑니다. 1053년 2월 7일 탐나국 왕자 수은나가
쓰지는 않아요. 근데 왕자라고 했어요. 앞에는 세자, 태자 이런 것들은 달라요. 이 왕자는 그 삼성 신화에는 누구예요? 양씨들이, 양씨의 우두머리가 왕자를 썼다고 그러죠. 고씨의 우두머리는 성주, 양씨의 우두머리는 왕자. 뒤에 양씨를 갖게 되는 양씨 세력일지도 몰라요. 그 최고 우두머리. 제가 그러나 단정적으로는 역시 말 못하죠. 탐나국 왕자 수은나가 그 아들 배율교의, 이미 그 아들이 무산계에 아주 하급을 받고 있어요. 구품상, 구품하가 제일 하급이거든요. 그거보다 조금 그 아들이니까, 탐나국 왕자 수은나의 아들이니까 배율교의를 받았는데 이 사람 이름이 고물이에요. 예꼬자에 묽은 물자. 수은나는 조금 좀 뭐나 싶은데 고물. 이건 역시 그 전통적 그런 이름을 이렇게 한자식으로 억지로 이렇게 음사한 걸 좀 알 수 있겠죠. 배율교의 고물 등을 보내 수은나가 이제 탐나국의 왕자인, 성주 다음에 왕자인 수은나가 그 아들 배율교의를 받고 있었던 고물 등을 보내서 우왕, 우각, 우피, 소라, 살, 비자, 해조, 국압 등을 바쳤다. 많이 바쳤죠. 왕은 왕자에게 중호장군, 이건 중무장군이에요. 사실은 그 피에서 이렇게 된 건데, 중무장군, 이것은 사품상이에요. 굉장히 높죠. 왕은 왕자에게 중무장군을 제수하고 공복 은대 등을 내렸다. 이 배율교의 때 그 아들한테 내린 게 아니라 이 수은나한테 내린 거죠. 굉장히 높은 거죠. 왕이 제일 높을 때 이제 운위대장군 이렇게 내렸는데, 나중에는 보면 이제 그 성주도 이렇게 사품, 오품 이런 거 내리고 그러거든요. 그리고 어쨌든 탐나국 왕자 수은나가 세력이 만만치 않았던 것 같아요. 그 아들을 보내니까 왕자에게 준 것처럼 그러는데 사실은 수은나에게 줬겠죠. 갑자기 올려줬거나 이러지는 않을 거고, 아니면은 아버지가 돌아가셨다거나 이러면 모르겠죠. 그 중호장군을 제수하고 공복 은대 등을 내렸다. 그런데 여기서 역시 아직 성씨는 전혀 사용하지 않고 있다는 거. 그 다음에 1054년 5월 16일 탐나국에서 사신을 보내와 태자 책립을 축하하였다. 고려 태자의 책립을 축하했어요. 사신 13인에게 13명에게 그 직을 더하여 주고 품계를 높여줬겠죠. 사국 및 종자들에게는 물품을 차등있게 내렸다. 그 다음에 1055년 문종 9년 한식을 맞아서 송나라 상인들과 송나라 상인들은 세 팀인가 있어요. 각각 그 큰 건물에 가서 이렇게 식사를 하도록 하고, 탐나국 수령 고한, 이 고한부터 이름이 좀 그렇죠. 1055년 고한, 너풀고 물 한강 할 때 물 한자죠. 그리고 한나라 한자인데 이건 의미가 아주 큰 의미죠. 그렇잖아요. 한나라 한자인데 탐나국 수령 고한 등 158인을 조종관에 들게 하여 이제 한식 음식을 먹게 했다 이런 거죠. 158명이나 갔어요. 대단하죠. 이 탐나국 수령이라고 했는데 이 고한은 어쩌면 성주일 수도 있고 성주와 버금가는 어떤 그런 사람일 수도 있겠어요. 대단히 많은 사람을 거느리고 이렇게, 그러니까 그 조공무역이라는 것이 갖는 실제적인 것은 무역, 그렇죠? 고려에 많은 그런 문물들을 수입하고 그러는 과정이라고 했죠. 더군다나 이제 그때 고려는 동아시아 세계에 넓게 교역을 하니까 아주 그 선진 문물을 가져오는 아주 그 중개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탐나국의 수령 고한 나옵니다. 그 다음에 1056년 탐나국의 박물을 바쳤다. 상투적인 거고요. 1057년, 여기 중요합니다. 이제 앞에 고한도 중요하지만 특히 여기는 실제적인 성씨 사용을 우리가 주장할 수 있어요. 1057년 1월 12일 고유, 이게 별이 유자죠. 노풀구의 별이 유자. 아주 좋은 성명입니다. 고유가 이제 그 과거를 통해서 등장하죠. 물론 이제 이방인으로서 특혜를 받고 등장하지만 결국 과거를 통해서 그 등과를 하니까 고유에게 우수뷰를 내려요.
이거 굉장한 그 고려에서는 그 언관, 간관에 해당하거든요. 아주 굉장히 중요한, 그러니까 뭐 고려나 뭐 조선이나 말할 것 없이 언관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고유에게 우수비를 내리니까 왕이 중서성에서 말하기를 고유는 탐나 출신으로 간성, 그 사과는 같은 그런 거죠. 이렇게 그 임금에게 이렇게 충관을 하는 그런 기관에는 합당치 않다. 그러면서 다른 관직을 제수하시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어쩌면 고유가 과거를 통해서 우수비까지 한번 그 임금으로부터 주어지는 이런 일이 벌어지죠. 물론 여기서 우수비를 하지는 못했지만 계속 관직을 차지하죠. 여러 번 나와요. 그래 나중에는 이 사람은 뭡니까? 우복약, 그렇죠? 종이품, 우복약까지 올라가는 그런 아주 대단한 출세를 하죠. 그리고 이제 이 고유라는 사람의 아들, 혹은 이제 나이 차이가 있어 보여요. 그래서 혹은 손자 아니냐 이러는데 그 고조기는 원래 이름이 고당유예요. 그것도 아주 그 한자식 성명으로 또 잘 어울리죠. 뭐 조기 자체도 뭐 그렇게 발음은 좀 이상한 것 같지만 중국식 의미로 보면은 한자식 의미로 보면 아주 뭐 괜찮아요. 그 고족이라는 사람도 관직을 여러 번 하다가 중서실황평장사, 대단한 거죠. 중서실황평장사. 아버지보다 더 높은 거죠. 고유보다 할아버지인가 아버지인가 뭐 이런 사람보다 고조기는 더 그야말로 장관급에 올라가요. 재상이라고 그러죠. 재상급에 올라가는 거죠. 고조기는 중서실황평장사를 역임합니다. 그러니까 고유가 탐나이라는 거 분명히 나오고 성씨와 이름 어때요? 성명이 완전히 한자식 성명을 갖췄죠. 그 아들까지도. 그리고 이들이 이제 물론 탐나이라는 그 우대는 받았지만 어쨌든 과거를 통해서 관직을 통해서 경쟁을 통해서 이렇게 그야말로 이품벼슬까지 올라가는 이런 대단한 일들을 벌이죠. 그래서 이 고유의 이 사건, 고유가 과거에 합격하고 우수비가 됐다가 이렇게 된 사건은 1517년에 이제 그 탐나에 뭐 말할 것 없겠죠. 성주 가문이겠죠. 물론 족보로도 성주 가문이라고 주장하는데 그 연차 같은 건 조금 좀 잘 안 맞아요. 그러나 뭐 전체적 정화업으로 볼 때는 성주에 가까운 친척이나 뭐 이렇게 아들이나 이런 거 될 텐데 이분이 이제 고자, 높을 고자에 이 별이자 한자식 그 안정된 성명을 쓰고 있다는 거. 그 아들도 그렇게 지속하고 관직도 그야말로 이품 재상급까지 올라갔다는 거 이런 거 보면은 고시들 그 뭡니까 그 탐나의 성주 가문에서 이렇게 고려에 진출하는 사람들이 있고 다 진출하는 거 아니에요. 그 고시들 성주 가문들은 그 뒤에도 고려가 그렇게 혼란할 때도 제주에 남아서 성주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개경에 진출해 가지고 출세하는 사람들도 있구나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러면서 그분들은 이렇게 과거도 보야고 이제 관료로서의 그런 그 행사도 해야 하기 때문에 이렇게 한자식 성명과 이름 뭐 성씨와 이름을 이렇게 사용하고 있었다. 그 여기부터는 이제 우리가 어쩌면 양씨와 부씨도 사용했을 가능성 당연히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왜 안 나타날까? 아무래도 이제 고시들, 성주들이 대표로 그렇죠? 고려 조정에 와가지고 이렇게 교류를 하기 때문에 양씨나 부씨가 이렇게 고려 조정에 나타날 그 개연성은 굉장히 적은 거죠, 상대적으로. 그렇죠? 그 다음에 바로 이제 5년 후쯤이죠. 1062년 2월 27일 탐나에서 고협 등이 와서 방문을 바쳤다. 고협. 이 협자도 아주 좋은 뜻이에요. 고협. 탐나에서도
뭔가 고시를 쓰는 성주 집안에서는 이렇게 성씨를 쓰는 개경에 진출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거기에서도 고시라는 성씨를 쓰는 사람이 있구나. 아니면 당시 문종 때 분위기가 그렇죠. 아주 뭔가요 중국 문화, 유학 이런 것들이 아주 불교도 물론 크게 발전하지만 농월 때니까 이렇게 더 이런 그 탐나의 그 지배층들 중에 이렇게 중국식 성씨 이런 것들을 적극 사용하는 이름까지도 그야말로 창씨 개명을 하는 이런 사람. 물론 그 사람들이 전통적 자기 이름을 따로 가질 가능성 물론 있어요. 뒤에 보면 알게 됩니다. 고엽 등에 와서 방문을 바쳤다. 그래서 고시들이 좀 뭔가 좀 사용되고 있구나. 자리 잡고 있구나. 그런데 이제 1063년 3월 9일 제가 이렇게 자료를 보다가 아이고 이게 뭔 일이야 이제 이런 거죠. 탐나의 새성주 두량이 내조하니 와서 이제 조활하니 특별히 명의장군을 제수했다. 종사품하. 뭐야 이거 새성주가 나타났는데 두량이야. 그 다음 봐요. 68년 3월 5년 뒤에 탐나성주 유격장군 종오품하 가야잉 이건 또 뭐야 성씨도 없고 가야잉이 내조하여 토산물을 바치다. 뭐 다른 거 주었다 이런 건 없어요. 토산물을 바쳤다 이래요. 이거 뭐야 갑자기 이겁니다. 제가 성명의 과도성이라는 거예요. 과도성. 그렇죠? 여러분 중에 혹시 뭐 외국 같은데 많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직장이나 이런 데 있었으면 그렇죠? 영어 이름 같은 걸 가진 사람이 더러 있죠. 젊은 사람들 중에는 더러 영어 이름을 이렇게 명함에 표기하고 그런 사람도 있어요. 한국식 이름 표기하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뭐 리차드 김이다 이렇게 바꿨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러나 이걸 뭐 이렇게 사용할 때는 또 사용하지만 어떤 때는 또 자기 전통적인 이름을 또 쓰고 싶은 그런 것도 있는 거죠. 그렇죠? 내가 뭐 외국에 와서 이렇게 뭐 밥 벌어먹고 살려고 비즈니스 하려니까 이렇게 영어 이름도 쓰는 거지. 내가 뭐 떳떳하게 뭐 내전 두고 내가 폼 잡을 이런 계제에 무슨 내가 꼭 뭐 영어 이름 쓰고 얘들한테 뭐 잘 벌 이유 있나? 이럴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서 그때는 자기 이름 딱 김, 뭐, 누구 뭐 이렇게 쓸 수도 있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렇게 지금 창씨 개명을 고려해서 그 최고위층들이 하고 있는데 필요에 따라서.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이거 창씨 개명해가지고 어떤 분은 이렇게 성씨를 중국식으로 하면서 뭔가 대단한 자부심을 갖고 고려에 자랑을 하고 그랬다는데 전혀 그거 넌센스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자기 것을, 그렇죠? 자기 전통적인 거 버리고 아무리 뭐, 시골 고향에 집이 초가집이라지만 그거 버리고 뭐 서울 오는데, 시원하다, 뭐, 참, 그 추잡스러운 그 집 잘 버렸다. 이런 건 아니잖아요. 거기 얼마나 추억이 있고, 그렇죠? 애착이 가고, 그렇죠? 애정이 가는 거죠. 그러니까, 요 성명 바꾸는데도 그렇게 한 번에 막 일사불란하게 확 되고, 또 강압적으로 하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렇죠? 자기들 스스로 지금 창씨 개명을 해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난 죽어도 안 해. 우리 아버지가, 우리 할아버지가 준 뭐 가야잉 이런 이름 끝까지 쓸 거야. 내가 왜 고려에 간다고 해서 성씨까지 달고 이름까지 바꿔야 돼? 이런 사람이 있는 거예요. 있는 거예요. 어쨌든 이 과도성을 좀 이해해달라는 거예요. 두량이, 뭐, 가야잉, 이런 전통적인 이름, 성씨는 없는 그런 이름을 이렇게 불쑥 다시 사용하는 예도 있다. 그러니까 고려에 진출해서 그야말로 과거를 통해서 이렇게 진출해가지고 출세하고 이런 사람들, 그리고 뭐 그에 가까운 사람들, 또 뭐 이제 고려 조정에 가서 뭔가 중국식 어떤 성명을 가지고 뭐 좀 으스대고 뭐 송나라 이런 상인들하고도 조금 교류도 하고 이러고 싶은 사람들이 뭐 이렇게 성명을 그야말로 한자식으로 개명하고 이런 사람도 있겠지만
여전히 전통적인 그 이름 자체만 사용하는 경우도 있다. 이걸 좀 우리가 좀 보고요. 그러니까 이 뒤에는 지금 창씨계명이 진행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사용하지 않는 사람도 있지만 과도적이기 때문에 사용하는 사람들도 있는 거예요. 자, 1073년 팔관이가 열렸는데 대송, 흑수, 탐나, 일본 등 사람들이 각각 예물 이런 것을 바쳤다. 이런 기사가 있고요. 여전히 문종조 아직도 탐나의 그 독자성은 아직도 마지막까지 좀 인정되는 그런 게 있어요. 그 다음에 보십시오. 이게 상당히 중요한데 1079년 11월 8일 탐나 구당사 윤용균이 큰 진주 2개를 바쳤는데 그것이 빛을 발하니 사람들이 야명주라고 했다. 이게 뭐냐? 탐나 구당사. 이 구당사라는 게 여러분이 좀 찾아보세요. 구당사라는 게 이제 고려 994년인가요? 그때부터 이미 있었어요. 고려 앞에 10세기에. 이게 구당사가 뭐냐면은 그 지방관이 없는 어떤 그 기묘한 지역. 예를 들면은 무슨 섬이랄지 또 나루터, 중요한 나루터, 그 압록강 뭐 이런 가에 있는 그 압록동가 하는 섬에 뭐 파견되고 또 중요한 섬이나 지방에 이제 파견되는데 일종의 파견직이죠. 그래서 구당사 이름이 좀 독특한데 그런데 이제 탐나에도 1079년에 탐나 구당사 윤용균이라는 사람이 파견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성주, 뭐 왕자, 뭐 도상 이런 게 있지만 이미 1079년 그 문종 때 아주 고려가 지방제도도 잘 정비하고 그야말로 성기인데 이때 탐나의 구당사를 파견해서 탐나의 어떤 그 뭐랄까요 행정, 통치 이런데 관여를 하게 된 거예요. 이게 지방관 파견의 이제 전 단계죠. 완전히 와서 막 무슨 지역을 차지하고 지배는 하는 건 아니지만 뭔가 특수한 몇 가지 임무들 이런 것들을 맡으면서 이렇게 성주랄지 이런 왕자, 도상들 이런 사람들을 견제하면서 공존하는 그냥 보고하고 이런 게 나와요. 이런 탐나 구당사가 그 중앙에서 파견됐다는 거. 이거 이제 어떨까요? 탐나 사람들이 느끼는 감정, 성주나 거기 왕자나 도상 이런 지배층들이 느끼는 것은 이제 고려가 이렇게 극성하고 아주 뭐 대단히 융성하더니 이제 드디어 그 직접적인 그런 그 지배의 어떤 촉수를 우리에게 이제 뻗는구나. 우리 탐나에 이제 상륙했구나. 뭐 이렇게 느끼는 거죠. 탐나의 운명이 머지 않겠구나. 느끼겠죠. 이러면서 저는 그런 삼성열, 그런 삼성신화, 그 다음에 그 창시, 삼성의 그런 창시, 이런 것들이 진행되고 있을 거라는 거예요. 네가 봤냐? 그러면 뭐 곤란하지만 이 정황은 상당히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냐. 고시들은 분명히 사용되고 양시나 부시는 서울에 뭐 대표로 크게 올 일이 없고 그 다음에 지방에서도 사용률이 없고 그러니까 안 보이고 그게 오히려 역사적 그 사실에 부합한단 말이죠. 그렇죠? 상황에 부합하죠. 그 다음 보세요. 1079년인데 여기 문종 그 관계 여기 하나 빠졌는데 뭐 비슷한 얘기예요. 1062년 탐나성조 고일이 와서 토사물을 바쳤다. 앞에 1062년 고씨를 많이 칭할 때 일자가 나쁘게도 쓰이지만 편안하다. 뭐 이렇게 좋은 뜻도 있으니까 이건 중국식 이름이라고 충분히 볼 수 있는 거죠. 한자식. 자, 그건 여기 빠진 거 있고요. 자, 문종 33년에 이제 탐나 구당사 윤용균 문제에서 탐나 이야기는 끝나요. 그런데 그 다음 왕인 선종 7년, 1090년에 예빈성이 외교를 보는 그런 기관이죠. 예빈성이 탐나 구당사의 보고에 의거하여 한자로는 탐나 구당사하고 탐나 구당사하고 다른데 같은 거예요. 어쨌든 이렇게 고려사가 탐나 구당사와 탐나 구당사를
달리 쓰고 있다는 건 한번 좀 여러 가지 생각해 볼 만한 그런 건데, 같은 말이에요. 탕나구당사의 보고에 의거해서 예빈성에 탐나구당사가 보고해 왔다는 거예요. 이러기를 성주 유격장군 가야잉이 죽고, 앞에 이 가야잉 약간 다르지만 가량잉이고 가야잉이지만 이건 동음이사라고 보여요. 꽤 오래 있었죠, 성주가. 그렇죠? 한 20몇 년 있었어요. 지금 고려 문종은 37년인가 제위하는데요. 그렇죠? 고구려 장수왕은 얼마예요? 78년이던가요? 그렇게 제위해요. 그런 분들이 또 있는 거니까, 가양이 한 20여 년 성주를 하고 있다고 해서 놀랄 일은 아니에요. 가야잉과 가양잉이 다르지 않느냐 할 수도 있는데, 아마 같은 것 같아요. 가양잉이 죽고 동모제, 모제라고 나오는데 동생이라는 말이에요. 어머니가 같은 동생이니까 이제 친동생. 성주 유격장군 가야잉이 죽고 모제 배용부의 고복령으로 그 뒤를 이었는데 부주의 물품을 마땅히 구례대로 보내겠다 하니 허락하였다. 여기 주목해 볼 만하죠. 성주 유격장군 가야잉의 동모제, 아버지는 물론 같아요. 아버지가 안 같으면 모제라고 할 것도 없죠. 아버지 어머니가 같은 배용교의 고복령. 그러니까 가야잉은 평소에 성씨, 창씨 계명을 사용한 걸 쓰질 않는 거예요, 이 사람. 그렇죠? 고려 조정에 올 때도. 그냥 전통적이었어요. 그거 쓴다고 고려에서 뭐라고 하는 것도 아니니까. 자기들이 스스로 자발적으로 이제 창씨 계명을 해나가는 과정이니까 가양잉은 안 쓴단 말이죠. 아무래도 그 사람 그랬을 가능성이 있겠죠. 우리 조상들이 준 이름인데 내가 뭐가 그래서 난 더 쓴다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보세요. 그의 동생, 그의 뒤를 이어서 성주가 된 사람은 고복령이에요. 고복령. 아주 이름도 저기죠. 한자식으로. 고복령.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제가 과도성이라는 얘기, 형제 중에도 쓰는 사람도 있고 안 쓰는 사람도 있고 이렇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런 상황. 그러니까 고씨는 쓰는데, 고씨 안에서도 쓰는 사람이 일부 있고, 특히, 개경에 진출하고 이런 사람들은 대다수가 쓸 게고, 그렇죠? 지방에 있는 사람은 쓰는 사람도 있고, 탐나에 있는 사람은 안 쓰는 사람도 있고. 이런 상황에서 고씨만 쓰겠느냐,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뒤에 보면 나오잖아요. 삼성 신화라는 거 있는데 고려 말 조선 초에 그 앞에 저 옛날에 삼성 신화가 있다고 그러고 서로 양을라가 먼저냐 고을라가 먼저냐 다투는데 적어도 고려 중기에 그렇죠? 삼성 신화 체제가 형성될 가능성은 매우 높은 건데 그렇죠? 당연하게 높은 건데 어때요? 이 고씨들만 이렇게 부분적으로 썼겠어요? 고씨가 쓸 때는 양씨와 부씨도 썼을 것이다. 제가 이미 좀 말씀드렸지만 나중에 좀 숨겼다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데 사실은 양씨나 부씨는 약간 그 연원이 조금 미묘하죠. 고씨도 사실 그랬을 가능성이 있는데 자기들이 직접 고구려 고씨의 후손이거나 그런 건 아닐 가능성도 있지만 둘러댈 수도 있고 그런데 부씨나 양씨는 참 그거 어디서 온 성씨냐? 그거 중국 성씨처럼 썼는데 당신들 그 조상들이 어디서 왔는가? 자꾸 따져보면 좀 곤란할 만한 성씨죠. 그래 이렇게 좀 감춰두고 있는 것 같아요. 고씨들도 지금 사용을 많이 않고 있죠. 그 어떤 분은 이렇게 성씨 사용을 자랑했을 가능성 이런 거 중국식 성씨를 쓰면서 뭔가 우쭐했을 가능성 이런 것을 생각하는 분도 있던데 그렇지 않아요, 지금. 이 사람들은 자기들의 성씨를 우쭐해서 쓰진 절대 않아요. 우쭐해서 쓰면 다 썼죠. 성주들이. 자기 전통 이름도 쓰잖아요. 전통적인 그 정체성에 대한 자부심이 강하게 있는 중에 부득이하게, 그렇죠? 부득이하게 동아시아, 고려의 그런 중국식 한자식 성씨 사용 문화를
성명 사용 문화를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뭐 양씨나 붓이 없다고 그래서 아니 그 체제가 아니네 그러면 뭐 고려 말에 무슨 뭐 고기에 뭐 어쩌고 그렇죠? 그다음에 영주지 뭐 이런 데 나오는 그 삼성 신화 이런 얘기들은 어디에서 나오며 더군다나 붓씨보다 더 양씨가 앞이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그런 기록들도 분명히 있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고씨의 사용에 확실한 이해에서 양씨와 붓씨, 고씨들이 뭔가 이 성씨를 만들면서 자기들 간에 기획하고 확실한 서로가 어쩌면 서로의 어디 연원 이런 것들을 굳이 뭐 폭로하거나 이런 것 하지 않고 결과적으로 천년이 내려왔단 말이에요. 비밀이. 아무도 모르고. 그렇죠? 제가 송구스럽게 정말 그 비밀을 파헤치는 역할을 하고 말았는데 그 역사학자가 뭐 악역인지 뭐 선한 역할인지 모르겠지만 할 수 있는 일을 또 한 것이니까요.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보세요. 그런데 1092년, 선종 9년인데 1092년에 보면 이 사람도 여전히 탐나성주 의인이 와서 토산물을 바치니 정원 장군으로 승진시키고 의대를 하사했다. 옷하고 혁대 이걸 줬다. 이 정원 장군 정오품 상이에요. 높지는 않죠. 약간 좀 내려온 것 같아요. 지금 문종 후반에 가면은 이렇게 탐나 구당사도 생기고 이러면서 여기도 성주 유격장군도 정오품하고 정원 장군도 정오품상이에요. 저 현종 때 이런 때 정삼품에 해당하는 이런 무산계나 관직을 내리던 때하고는 상당히 조금 내려앉았어요. 그만큼 이제 고려가 강성해졌고 이런 자부심이 넘치는 때고 탐나는 서서히 더 흡수되고 탐나에 이제 그 탐나국의 왕족이 와서 고려의 과거를 보고 관료로 이렇게 살아가고 그런 사람들이 자꾸 늘어나고 그렇죠? 고시성을 취하는 사람도 늘어나고 이러면서 그렇죠? 이제 탐나의 자주성은 약화되는 거죠. 그래서 바로 이제 여기 1092년까지 얘기했는데 1105년 그렇죠? 몇 년 후입니까? 불과 한 8년, 13년 후에는 숙종 10년 때 이제 탐나는 탐나군이라고 이름이 바뀌어요. 탐나군. 뭐 성주나 뭐 이런 게 없어진 건 아니지만 그래도 구당사가 이미 1079년에 파견되고 있고 구당사는 이제 그 12세기에도 초에 또 나와요. 구당사라는 것이 탐나 구당사가 활동하는 게 나오니까 계속 있었다고 보이는데 뭐 간헐적으로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그건 있었어요. 그런데 탐나군으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야말로 고려의 군현 체제에 적어도 명칭상으로는 편입되고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1162년에는 탐나현이라고 이렇게 격이 좀 낮춰지고 그 다음에 그 탐나현령을 지방관을 고려 조정에서 파견하는 그런 일이 벌어졌죠. 자, 여러분 제가 그냥 막연히 얘기한 게 아니라 이 탐나 삼성의 형성이라는 것은 대개 이렇게 고려의 그 흡수 과정 그러면서 자발적인 어떤 창시 그야말로 개명 이런 과정이 있으면서 자기들의 어떤 정체성이 이렇게 그 성주의 어떤 위상 같은 거 무산계 같은 것도 이게 낮아지고 이러면서 결국 자기 정체성의 소멸을 눈앞에 둔 그런 탐나의 지배층들이 이렇게 자기들의 그 조상들의 업적 이런 것들을 정말 거룩한 신인들의 역사라는 것으로서 그 자부심을 그야말로 정신적으로 심어주는 이런 어떤 뭐라 할까요? 문화 창조 운동 이런 거죠. 그런 것들이 있었다는 거. 그러면서 이 그 고려 문종과 선종대 이렇게 사실을 보면은 고시들은 확실히 굳혀가지만 그래도 아직도 전통적인 이름을 사용하는 성주들도 있고 이런 거 보면은 이런 과도적인 모습이다. 그러면서 이제 양씨나 붓씨들도
뭐 사용할 일은 없었지만은, 그렇죠? 그들이 뒤에 바로 고려 말에 조선 초에 자기들이 이미 앞에서부터 있었다는 걸 고씨와 더불어 있었고, 심지어 양씨들은 자기들이 더 먼저 있었다고 주장하는 이런 것들을 보면은 고씨 단독의 삼성열에 의한 품자, 삼성열에 의한 그런 삼성 신화가 그 체제가 했다고는 도저히 볼 수 없으므로, 그렇죠? 만약 고씨가 단독으로 했다면 어떻게 했겠어요? 뭐 이렇게 뭐 품자열을 만들겠어요? 자기 단독 신화를 만들겠죠. 그런데 세 신인이 이렇게 동시에 나왔다는 품자열 그 삼성 신화를 만들어냈잖아요. 이걸 보면은 이 고씨의 일은 과도적이고 간헐적인 성씨 사용 사례가 실질적으로는 탐나 삼성씨의 형성 과정이었다. 이걸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뭐 대단히 복잡할 것 같지만 복잡할 것도 없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단순한 삼성 그 창씨 과정이 아니고 그야말로 창씨 계명의 과정이다. 그 문화 수용의 과정이에요. 그러나 이제 자발적으로 했기 때문에 이제 강압성이 없고 그러기 때문에 자율성은 있고, 그래서 이렇게 간헐적으로 사용했다 말았다 뭐 이런 것도 있고 있지만은 전체적으로 그런 그 창씨 계명에 대해서 이 그 탐나 지배층들이 막 기쁘다 이런 식은 아니고, 우리가 뭐 새로운 문명에 들어간다 뭐 기쁘다 이런 건 아니고, 역시 그 자기들의 문화에 대한 전통적 문화에 대한 자부심까지도 보여준다. 고씨를 사용하다가도 다시 전통적인 이름만을 사용하는 성주들이 몇 차례 나타나고 이런 거 보면은 그걸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이 뒤에 한참 동안 뭐 기사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9년 체제로 들어가니까 뭐 이렇게 독자적으로 만날 일이 거의 없는 거죠. 그죠? 현령을 통해서 이렇게 통치하고 그러니까. 그런데 나중에 이제 뭐, 그렇죠. 원나라의 지배를 받고, 이제 그 탐나가 제주로 바뀌고 막 이러면서 그또 반란도 막 일어나고 그러죠. 거기 또 목장도 만들고 탐나를. 그러면서는 이제 또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죠. 그러는 가운데 그 재미있는 건 이제 그 고려 후기에 가면 고씨가 성주를 하는데 문씨가 들어와가지고 왕자라는 그 칭호를 딱 받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 이제 아마 그 결혼 관계를 통해서 육지에서 들어온 사람들이 정착하면서 그런 그 과거의 양씨들만 봤던 그런 그 왕자라는 그 이름을 그 관칭이겠죠. 그 명칭을 그 문씨들도 받는 그런 일도 있습니다. 그 고려 후기의 변화는 너무 또 다양하니까 그건 뭐 우리 삼성 형성기하고는 좀 관계가 먼 거니까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